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버냉키의 책에서 보면 이게 있죠. 자기는 이제 3월 회의에서 이미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여기 흔들리는 3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제롬 파월입니다. 이들은 2013년 중반부터, 실제로 2013년 12월부터 줄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13년 중반부터 매입을 줄이기 시작할 것으로 이 3인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매파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뭐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근데 또 테이퍼링이란 단어를 넣으면 시장이 많이 놀랄 거니까는 그래갖고서 이제 버냉키는 스리슬쩍 문구에 넣었죠. 스리슬쩍. 근데 이게 이제 기사가 전곡이,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자기의 이런 숨기고 싶은 테이퍼링에 대한 뭐랄까요, 그 뭐 아주 공개적인 이야기는, 그거에 자기 속마음을 그런 전곡을 이제 월스트리트에 쓴 기사에서 찔렸다는 겁니다. 페드가 아직까지 그 긴축 쪽으로 가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기사가 있는데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면서 그 존 힐셀라스라는 기자가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사람이 페드 와처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요번에 기사 나오는 것도요, 여러분들께서 페드에 관심 있으시다면 계속 보시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페드의 사람들이 자기네가 직접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시장이 알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입을 통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기사에서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써요. 사안에 능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니면은 그냥 제보자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쓰는데, 그거를 시장의 페드를 오래 봐보신 분들 알고 있죠. 야, 씨, 이것도 연준에 누가 힐센라스한테 사주했구나. 네,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쨌든 해가지고서 5월에 요 문구를 넣습니다. 자, 5월에 문구를 넣어요. 요게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FOMC를 하게 되면 그날은 A4용지 이제 한 장짜리 그 요게 스테이트먼트가 나옵니다. 그러고 구체적으로 자기네가 회의 때 참여자들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그보다 한 2, 3주 뒤에 또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은 요거는 5월 1일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은 5월 22일 날 나오게 됩니다. 근데 5월 1일 날에 이미 우리 좀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를 문구에 넣을까? 우리 실제 얘기 나눴잖아 라는 거를 이미 5월 1일 날에 문구를 넣었다는 거죠. 자, 뭘 넣었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지금 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보면은 이제 그 위원회는 자산 매입의 속도를 늘리거나 줄이는데,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연준의 목표 책무가 두 개니까요. 고용하고 인플레이션 이쪽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이제 그 뭐 완화적으로 그런 식의 정책을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자산 매입의 속도를 늘리거나 줄일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테이퍼링에 대해 연준이 격렬하게 논의를 나누었다는 게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근데 본인들은 넣었다는 거죠. 이거를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고 해놓고서는 줄이는데 방점을 찍어서 자기는 넣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버냉키는 요거 나가면은 증시가 좀 조정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시장은요, 뭐야, 버냉키가 보니까 늘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버렸네. 야, 이거 QE4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증시가요 올라요. 5월 22일까지 S&P 500이 4.5%나. 버냉키가 이게 심기가 불편했다라고 책에 적어놔요. 뭐야, 증시가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올랐네? 안 되겠다. 이 바보 천치들 못 알아듣네, 내 말을. 내가 더 직설적으로 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5월 22일 날에 이제 의회에서의 테이퍼링 발언이고, 이게 긴축 발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버냉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아, 난 다 얘기했는데 니들이 몰라놓고서는 너무 모르니까 내가 직설적으로 표현해줬잖아. 그랬더니 또 발작을 일으키고 그래. 막 이런 거죠. 이게 증시요. 당시에 4월 30일이고 5월 1일부터 해가지고 증시 쫙 올라가요. 그쵸? 그 5월 22일 날에는요. 심지어는 사실 이거 의회 증언할 때 사람들은 인크리즈에다가 이 방점을 찍어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QE4 발언하는 거 아니야 이날? 해가지고 증시가 이날 1% 오르고 있었어요. 의회에서 증언하는 동안에 1% 오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니다라고 해버리니까 쫙 빠졌죠. 그때부터 이 조정을 한 5%좀 받습니다. 근데 보면 역시 채권 시장이 더 빠꼬미들이에요. 채권 시장 좀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보면은 5월 1일이 요때를 저점으로 해서 저 성명서 나오고부터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네, 그리고 5월 22일에 드디어 테이퍼 텐트럼이 나왔던 날에 요때죠, 요때. 요때 이제 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역사적인 거죠. 금리가 2%를 돌파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대비가 좀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좀 미리 눈치를 좀 챘던 것 같고 증시는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 뭐 예를 들어 고백을 했는데 싫다 그러는데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꼴인 거죠. 그럼 이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이날에 상하원 공동경제위원회 청문회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버냉키가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음 몇 차례 회의에서 매입 속도를 늦추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요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는 증시가 1% 오르고 있다 보합으로 옵니다. 그러고 카운터 펀치를 마지막으로 날립니다. 이날 오후에 FOMC 회의록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여러 명의 참여자들이 빠르면은 다음 회의죠. 6월달 회의부터 자산 매입액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6월부터 테이퍼링이 올 수도 있대요. 아니 뭐야 나는 QE4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6월부터 테이퍼링을 할 수 있대. 라가 이날이었어요. 그래서 버냉키 발언에 1% 빠지고 회의록 공개에 1% 또 빠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요. 매파였던 에스더 조지 위원이 문구까지도 바꿨던 날입니다. 요 그 회의록에서요. 원래 사실 13년도 1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연준 정책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 중이었어요. 에스더 조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유를 자산 매입의 부작용을 우려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쭉쭉쭉쭉 해가지고서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습니다. 아이고 이게 그냥 했더니 그냥 쭉 길게 나오네요. 어쨌든 이제 여기 보시면 테이퍼링이란 단어는 없어요. 계속 반대를 하지만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를 적어놓거든요, 여러분. 근데 5월에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는 문구가 확 바뀌는 거죠. 이제 그 에스더 조지 같은 경우에는 near-term tapering 이라는 표현을 이제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적어 놓는 거죠. 네. 그전에는 사실은 회의 중에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 중에는 테이퍼링이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공개적으로 다른 데에 발간돼서 나갈 때는 테이퍼링을 빼고 비슷한 단어를 썼던 거죠. 자산 매입의 부작용을 우려한다라고요. 근데 5월에는 야 우리가 좀 더 노골적으로 알리자. 세상 애들이 왜 이렇게 바보 같고 모르니? 라고 하니까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까지도 넣어준 거죠. 어쨌든 이날 이랬다는 겁니다. 총극이죠. 그러면서 이제 5월 회의가 지나니까 5월에 그랬잖아요. 빠르면 6월에도 할 수 있다 해버리니까 6월 회의가 중요해졌죠. 근데 일단 6월 회의는 야 그래 너무 빠르다. 6월 아니겠지 했는데 실제로 이제 6월에 테이퍼링은 안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제 회의가 끝납니다. 이거 발표를 하죠. 근데 이제 버냉키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책에도 나오는 게. 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훅 닥치면 사람들이 놀랄 거니까 5월 22일에 봐라 놀라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뭔가 그래도 약간의 기준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근거를 좀 기준을 좀 설정을 미리 해두자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면 테이퍼링에 나설지 데이터를 가지고서 기준으로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뭐냐면 역시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 개선이 지속되고 인플레가 2%를 향해 간다면 당시 1%였대요. 그러면은
요 발언이 또 논란이 됩니다. 금년 하반기에 증권 매입량 조절이 가능하다. 그 후로 만사가 잘 풀리면 계산된 조치로 measured pace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매입량을 줄여나가서요. 2014년 중반쯤에 매입이 종료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예측이 맞다면 그 시점에 실업률이 7% 정도 될 거다. 지금 7.6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요런 조건만 말하면 뭐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테이프링 격하게 하겠네 싶으니까는 야 시장 놀래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증권 매입을 종료를 해도 상당 기간 동안에는 통화 정책이 매우 협조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걸 이제 연준이 기대함을 강조. 그러니까 요 말은 매우 협조적으로 유지된다. 통화 정책이 요 말은요. 금리가 제로에 가까이 유지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협조적이란 말에 accommodate란 단어를 씁니다. 요 단어는요. 지금 얘기 드릴 건 아니고 제가 몇 달 뒤에 요걸 주제로 해가지고서 영상을 만들 것 같아요. 그때 이 단어가 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지는 아시게 될 겁니다. 그냥 지금은 예고편으로 맛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 보유한 MBS는 만기일이 될 때까지 팔지 않고 보유할 것으로 대부분의 위원들이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안심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서 본인 예상대로 안 됐잖아요. 버냉키가 본인 의도한 대로. 그러니까 좀 남탓하기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이분은 보면서 이런 게 이제 6월 FOMC 이후 흔들리는 자산시장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5월에는 좀 매파적으로 얘기했는데 시장이 말을 안 들어서 진짜 매파적으로 얘기를 20일날 얘기해서 장을 한번 떨어뜨렸고 6월에는 본인이 볼 때에는 당장 6월에 빠르면 테이퍼링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안 했으니까 좀 비둘기적이고 그리고 데이터들을 제시했는데 이거 충족돼야 되고 이게 충족돼서 줄여나가도 우리는 상당 기간 동안 완화적이하다라고 되게 도비시하게 얘기를 했는데 증시가 이때 빠져요. 그러니까 버냉키가 웃긴 거죠. 자기 생각할 때는. 뭐야 시장이 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안 움직이지? 그러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야, 우리는 열심히 커뮤니케이션 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시장이 이코노미스트들하고 했고 근데 이코노미스트들하고 이 시장 진짜 움직이는 다수의 딜러들하고는 딜러들이 이코노미스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 딜러들은 영원한 양적 완화, 무한적 양적 완화를 그냥 신봉하고 지금 이걸 절대적으로 그냥 종교처럼 믿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뭐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막 해요. 근데 이거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야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쟤네는 말을 못 알아듣네? 라는 식으로 책에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냉키는 나는 참 일을 똑바로 다 잘했는데 딜러 애들이 무식하게 못 알아들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6월에 이제 저 FOMC 끝나고 시장이 좀 격하게 반응을 하니까 이제 바쁘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준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어떤 식으로 발휘하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단순합니다. 연락을 계속 돌려요. 자,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되겠네. 근데 갑자기 연준이 특별 회의나 인터뷰를 잡으면 시장이 막, 야, 연준이 뭔가 되게 놀랬나봐 하면서 오히려 그런 점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면 더 시장이 놀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냉키 의장이 체크를 해보니까는 제레미 스타인하고 제롬 파월이 당장 얼마 안 있으면은 뭐 연설이 잡혀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바로 점심을 잡습니다. 이게 6월 19일이었잖아요. 근데 6월 24일 점심을 바로 잡아요. 이 사람들하고. 그러고서 야 니네가 나가가지고 이거 좀 완화적으로 좀 표현해줘. 우리 그런 의도 아니었다고. 왜냐면은 내가 직접 얘기하고 싶긴 한데 내가 잡아놓은 정기 다음 연설은 7월 10일이야. 너무 멀잖아. 그 전에 우리 빨리 바로 잡자. 그리고 이제 빌 더들리 뭐 이 사람한테도 빌 더들리한테도 얘기를 해요. 제레미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들리가 27일, 제레미가 28일에 나와가지고서 완화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연준에 있는 주요 의사들이 갑자기 의견을 확 바꾸거나 뭘 할 때는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내내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서 버냉키가 좀 시달린 게 나와요. 이 책 전체적으로요. 버냉키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선 좀 해요.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지금의 제롬 파월도 아마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다시 보면서. 뭐냐면 막 이제 제대로 결정이 안 되고 누가 되느냐 마느냐 이러면서 뭐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요때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는 6월 하순에 상원의 민주당 소속 의원 54명 중에 3분의 1이 제닛 옐런을 지지하는 서한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옐런이 확정이 됐었대요. 버냉키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저희도 이제 지금 연준 의장 누가 될지
당장 내년 2월에 취임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 막 하고 있잖아. 누가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도 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6월 하순이었으니까 지금 6월 중순이죠. 곧 있으면 후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5월, 6월 이제 버냉키가 참 마음에 안 들었던 달들이 지나가고 7월 회의인데 7월은 뭐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별 탈 없이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상한 대로 별 탈 없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왜 쉽게 할 수 있냐 하면은요. 당시만 해도요. 그러니까 연준이 1년에 8번 FOMC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3, 6, 9, 12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게 그때 일종의 불문율이었어요. 그때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회의가 끝나고 모두 인터뷰를 하는 거는 파월 때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회의 때 인터뷰를 하진 않았어요. 369, 12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땐 시장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는 인터뷰가 있는 달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게 연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은 당연히 인터뷰가 없으니까는 별일이 없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파월이 요건 뭐 잘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런 이제 그 기대 심리를 없애고 언제든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식으로 이제 형태 바꾼 거죠. 시적절하게 자기네가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불만을 버냉키가 털어놔요. 좀 삐진 것 같은데 도드 프랭크 법안 만드는데 뭐 막 빨리 만들어내라고 막 자꾸 재촉한다는 거예요. 잭루하고 오바마가 엄청 압박 넣었어요. 막 이런 얘기 해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이거 진짜 힘든 건데 막 빨리 만들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면서 막 자기 힘들었다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 제이미 다이먼은 이거 만들고 있는데 공개 포럼에서 자기 공격 막 했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가장 빠른 시간에 단명한 영웅에 불과했다. 막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 참 얼마나 소심한 행동입니까? 그렇죠. 지금 제이미 다이먼 지금까지도 잘 나가는데. 그러고는 8월 잭슨홀 미팅도 가기 싫대요. 이 중요한 자리인데. 싫은 이유가 나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본인 여조카의 유대교 성인식을 가야 해서 가기 싫었대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에스터가 날짜를 바꿔줘가지고서 청문회에 참석을 했고, 근데 결국에는 5일간 휴가 써가지고서 결국에는 하여튼 잭슨홀은 불참합니다. 이때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 물러날 사람이 갈참이고 잭슨홀 미팅에서 중요한 얘기 나오는 거 그럼 본인의 발언을 사람들이 기대하게 될 텐데, 근데 본인 갈참이면은 굳이 가서 거기 내가 참여해가지고서 괜히 말 한마디 했다 그걸 사람들이 침소봉대하거나 하지 않을까, 안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뭐 했다고 딴 데서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유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유대교 성인식도 가야 되고 와이프하고 오랜만에 휴가도 써야 되고 그래서 못 갔대요. 잭슨홀을. 버냉키 성격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9월 달에 테이퍼링이 있을 걸로 시장 기대했죠. 일단 369, 12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버냉키가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자, 금년 하반기에 증권 매입량 조절 가능이라고 했어요. 금년 하반기에.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하반기에 9월 달밖에 없잖아요. 12는 연말이고. 그러니까 모두의 기대는 9월 달에 한다고 봤어요. 오죽 이게 당시에 컨센이었냐면 47명 경제학자 중에서 3분의 2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떤 언론에서 조사를 했더니. 근데 이것도 웃깁니다. 무려 회의 전날 밤에 버냉키는 그 정도로 전망이 분명한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라고 책에 적어놔요. 아니, 의장이 회의 전날 밤까지도 지금 몇 시간 안 남았는데도 지금 이걸 결정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실업률은 7.3으로 7에 미치지 못하고 모기지 금리도 좀 높고 장기 금리도 올랐고 부채 상한선 문제도 있고, 이유를 만들려면 금융시장에 이슈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잠을 못 잤대요. 그러면서 이제 테이퍼링 하지 말자. 막상 이제 회의에 가보니까는 반반 나뉜 거죠. 테이퍼링 하자. 아니다, 하지 말자. 근데 이때 당시엔 누가 여러분들 비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성 비둘기인지. 제니 델런과 빌 더들리의 강력한 지지로 테이퍼링 9월에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들은 날 때부터 비둘기인 분들이라고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서 버냉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금년 후반기라 했지 9월이라 안 했다는 거죠. 만약에 12월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으면 후반기가 아니라 연말이라 했어야죠. 본인이 말 잘못해놓고 이것도 잘못한 게 아니래요. 나 참. 여튼 그래서 9월달로 사람들 컨센이 모여져 있었는데 테이퍼링 안 하니까 시장이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여서 증시가 이때부터 랠리가 펼쳐집니다. 근데 요것도 재밌어요, 여러분. 변수가 발생하는데요. 10월 1일에 이게 결국에 부채 상한 문제 때문에 이게
연방 정부가 미국이 폐쇄가 돼요. 미국 연방 정부가 폐쇄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매주 편하게 보고 있는 데이터들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고용 데이터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10월 1일에 문을 닫으니까 4일에 나올 예정이던 노동부에 우리 지금 월간 고용 보고서 엄청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게 안 나왔대요. 안 나오니까는 난 테이퍼링 가기 위한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네. 이때 당시에 이게 리스크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연준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테이퍼링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데이터가 잘 나오냐 못 나오냐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폐쇄돼서 데이터가 안 나오게 되는 리스크가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여러분, 저희는 편하게 주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데이터 가지고 주식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안 나온대요, 폐쇄돼서. 그런 상황에 주식하면 기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리고 어쨌든 이제 폐쇄됐던 기간 동안에 제넷 옐런이 공식적으로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10월 정도에 다음 그 연준 의장이 지명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서 이제 12월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테이퍼링이 됐고 이제는 실행에 나서게 됐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테이퍼링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그거를 담은 겁니다. 버냉키가. 요거를 쫙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연준이 가질 좀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걸지도 어느 정도 그냥 감은 오시죠. 구체적으로 이런 거다 표현을 못 하셔도.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은 테이퍼링 들어가는 과정들이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거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어쨌든 그 전에 전례가 있는 거잖아요. 뭐냐 하면은 좀 데이터를 좀 제시했다는 거죠. 이럴 거야. 그 다음에 또 테이퍼링 어쨌든 들어간다라고 하면 시장이 놀랄 수 있으니까 또 장기적으로 완화적일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이럴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들, 고용은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야지 우리가 실제 테이퍼링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라 그러고 경제 안 좋아지면 우리 다시 매입 금액 늘릴 수도 있는 거다. 테이퍼링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지금 사놓은 거 이거 만기까지 보유할 가능성 매우 높다. 이런 얘기도 할 거죠. 그러면 이제 채권이 시장에 매물로 안 나오니까 금리 올라가는 부담도 적고. 그 다음에 상당 기간 금리는 제로를 우리가 오래 유지할게. 오케이. 이런 말들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사실 6월에 바로 나오기에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어렵다고 좀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까지만 해도 논의도 안 했다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사실은 언제 이거를 표현하느냐는 이젠 그렇게 중요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빠르면 6월이고 늦으면 8월 지금 잭슨홀 미팅으로 지금 거의 컨센이 모아졌잖아요. 그러면 한 두세 달 차이 나는 테이퍼링에 대한 선언, 이거는 크게 문제될 게 아니고 실제 테이퍼링을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속도로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은 이때 미리 얘기해 주잖아요. 금년 하반기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중반쯤에 매입이 종료될 거다. 이러면 매달 이제 그때 당시에 100억 달러나 150억 달러씩 계속 이렇게 금액을 줄여 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좀 이슈가 될 거는 MBS하고 미국채를 동시에 사고 있는데 MBS부터 종료를 한다든지 미국채는 좀 더 오래 사준다든지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이냐를 봐야 될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테이퍼링 들어가는 거 과거에 봤던 건데 우리가 봤던 어떻게 보면 지금 답안지 우리가 전대미문의 일이 아니라 보고 가는 거죠. 저희도 지금 이 책 보면서 지금 답안지 보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이슈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될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6월에도 말할 수 있고 7월에도 말할 수 있고 8월에도 말할 수 있는 게 테이퍼링이다. FOMC에서 잭슨홀 미팅에서. 그리고 그거를 할 때는 이런 구체적인 자기네 들어가는 기준들 언제 정도에 끝날 것 같다는 것. 그 다음에는 상당 기간 제로금리를 유지를 할 것이며 자기네가 지금까지 사놓은 거는 대부분은 만기 때까지 그냥 팔지 않고 보유를 해서 시중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매물 부담을. 요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요 정도 얘기하면 과거에 경험이 있는 거죠. 요런 정도 얘기했을 때 증시는 이제 괜찮았었다. 물론 요때는 이거를 처음 겪으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 뒤에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니까 괜찮아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광범위하게 돼 있으니까는 그 정도 얘기만 해줘도 시장은 오케이 무난했어 잘했어 라고 이렇게 화답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거는 있죠.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든지 이제
갑자기 나와가지고서 얘기한 속도가 줄여나간 속도가 너무 빠르다든지, 아니면 상당 기간 제로금리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만약에 좀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제로금리가 종료될 것 같다는 것까지 얘기한다든지 이래버리면 문제가 되죠. 아니면은 보유하고 있는 거를 좀 팔 수도 있어요. 이래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변수겠죠. 낮은 저는 가능성이라고 보지만은, 어쨌든 그런 점들이 앞으로 나올 거고 유심히 보시라. 그런 점들이 미리 언론에 조금씩 흘러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준점으로 삼고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보니까는 책에서 이제 제니 델런이 상당히 좀 강성이다라는 것도 좀 하나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때 보니까는 부임 도전에 연준 빈자리에 자신의 스승격인 스탠리 피셔를 지명하라고 행정부를 밀어붙였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니 델런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이제 이렇게 그 부드러워 보이시지만은 굉장히 알고 보면 이제 외유 내강의 전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점까지 하고 나면, 오늘 저희 고른 책 독서 모임 내용은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 물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